바로 그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까요? 이제 어제 요 기사 한번 보실까요? 울먹였대요. 원래 김혜경이 이 재판에서 1절 말을 안 했어요. 검찰 측에도 다 답변 거부하겠다 하면서 말도 안 하고 했는데 이 마지막에 이제 최후 공판에서 최종 공판에서 본인의 이 입장을 냈다. 진술 거부권만 계속 쓰다가 4분 동안 울먹거리면서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꼬투리 잡힐까봐 항상 긴장하면서 살았대요. 이 배소연 등등 그리고 조명현 공익제보자 조명현 씨의 책도 나왔잖아요. 항상 꼬투리 잡힐까 긴장하고 사는 사람들 같지가 않았는데, 그죠? 저는 저 말을 듣고 꼬투리 잡힐까봐 긴장한 게 아니고 꼬리 잡힐까봐 초조했겠지. 그 생각이 들었어요. 네. 여러 가지 너무 많이 해놓은 게 있으니까 꼬리 잡히면은 그러니까요. 초조했겠지. 네. 꼬투리는 이제 자기 없는 거를 잡히는 게 꼬투리 잡히는 거고, 네. 꼬리 잡히는 거는 자기가 했던 흔적이 드러나는 거잖아요. 그렇죠. 저는 꼬투리가 아니고 꼬리 아니야 저거? 그 생각을 했. 실제로 꼬리가 지금 드러났기 때문에 네. 지금 어제 그 선거법 위반에서 300만 원 구형 받았죠.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 예, 공직선거법입니다. 네. 이게 이제 하나 분명히 구별을 해야 될 게 법인카드와 관련해서 10만 4천 원 썼다고 이게 그 10만 4천 원 중에서 자기들 거 먹은 거 빼면은 뭐 7만 몇천 원 썼다고 기소를 하느냐, 이게 이재명도 한 이야기였어요. 7만 몇천 원짜리를 기소하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렇죠. 그럼 법인카드 가지고 이제 첫 번째 7만 몇천 원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저거는 수천만 원 지금 수사하고 있는 전체 법인카드 있잖아요. 뭐 초밥 사고 뭐 집에 뭐 제수용품도 다 사고 했던 거. 그 중에 극히 일부 이제 선거 때 그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할 때 그 국회의원 배우자들 부인들에게 밥 사준 거예요. 밥 사준 극히 일부입니다. 대선 후보 되려고. 네, 대선 후보 되려고 이제 이제 표 확보하려고 그렇죠. 현역 국회의원들. 네네. 극히 일부인데, 그리고 선거법은 10만 4천 원이 아니고 몇만 원이라도 아주 엄하게 처분을 합니다. 공직선거법에서는 그 금품 제공, 네네. 이건 굉장히 엄하게 처벌을 해요. 그 저 시골 같은 데 가면은 그 몇만 원 이렇게 돈 받아가지고도 막 그때 막 구속되고 막 이랬어요. 네. 저 굉장히 엄하게 처벌을 하는 건데 그걸 또 법인카드로 사용했다는 게 있고, 어제 구형이 저는 그 상당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 게, 네. 저희들이 지금 이재명 리스크 엄청나게 이야기를 해왔잖아요. 사법 리스크. 그렇죠. 그런데 가만 생각해 보시면 2, 3년을 그렇게 해왔는데, 이재명 그리고 부인 그 김혜경 씨도 또 법인카드 사용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었지 그렇죠. 않습니까? 그 다음에 관용차 이거는 그 국고 손실, 제네시스 저 아파트에 세우는 거 국고 손실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기소도 막 되고 했는데 이재명은 지금 4개의 재판을 받고 있죠. 그리고 이제 곧 5개 될 텐데. 네. 김혜균도 재판 받는데 단 하나도 지금까지 구형이나 1심이 나온 적이 없어요. 근데 실제로 구형이나 1심이 나오면은 여론이 많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재명 같은 경우에 9월 달에 공직선거법하고 그 위정교사 구형이 나오거든요. 그 다음에 1심 선고가 10월 달에 2개가 그 나와요. 그러면 만약에 1심 선거에서 당선 나중에 이제 뭐 피선거권이 박탈되거나 이런 형이 1심에서 나와도 민주당은 굉장히 흔들릴 수밖에 없거든요. 특히 공직선거법은 1심에서 100만 원 이상 나오면은 민주당이 434억 원을 토해내야 되잖아요. 국고보조금. 그러면 굉장히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사실 그동안 이재명에 대해서 지난 대선 기간 동안에도 그렇고, 그리고 윤석열 정부 2년 동안에도 그렇고, 제가 정말 많이 들었던 얘기거든요. 뭐냐면, 야, 이재명 죄 없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왜 아직도 못 잡아넣어? 네. 이게 이재명은 정말 나쁜 놈이야. 이재명은 확신범이야. 라고 하는 그 사람들이 아닌 일반 정치나 이런 거에 대해서 그렇게 관심 없는, 그러니까 저관여층인 이 다수의 대중들 같은 경우는 여태 저렇게 활보하고 심지어 구속영장도 한번 기각도 되고 한 얘기를 하면서 제가 정말 많이 듣는 얘기가, 야, 아직도 못 잡아놓는데 죄 없는 거구만, 이런 얘기 많이 그런 듣거든요. 이야기를 하죠. 근데 그게 만약에 지금 말씀이 9월 10월에 1심 선고 나오고 하면은 그때는 그냥 확 다르죠. 이제 법원이 판단을 한 거니까. 그 전에는 이제 검찰이 그러니까 그 윤석열 대통령이 뭐 검찰 정권이고 이런 이야기를 막 하잖아요. 네네. 검찰이 뭐 무리한 수사를 해서 막 사람을 괴롭힌다 뭐 이렇게 인식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네.
특히 이제 그 지지층은 일부러 그렇게만 인식을 하려고 하죠. 근데 법원에서 실제로 예를 들어서 뭐 징역 몇 년 아니면은 뭐 벌금 뭐 몇백만 원 이렇게 넣으면은 그때부터 상황이 좀 달라져요. 그런데 그거 이제 이재명에게 거기에 나오기 전에 이재명의 배우자인 김혜경에게 첫 구형이 나왔다는 게 저는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거죠. 300만 원이라는 그 금액도 금액이지만은 그리고 이게 2주에서 4주 있으면 또 1심이 나올 거거든요. 네. 1심에서 이제 유죄 판결이 나오면은 네. 이재명도 뭐 형량에 상관없이 일단 유죄 판결만 나와도 조금 전에 앵커께서 말씀하신 그렇게 생각하던 그 사람들이 인식이 바뀌겠죠. 여론도 바뀔 거다. 여론이 바뀌겠죠. 유죄 이게 딱 나오면은. 그러니까 저는 저 김혜경이 어제 이제 저렇게 울먹거리면서 뭐 한 4분간 얘기했다는데 딱 키워드는 이거예요. 배소연이 왜 나도 모르게 그런 일을 했는지 답답해서 물어보고 싶다. 결국에는 제가 다 한 거예요 라는 거잖아요. 4분 동안 하고 싶은 얘기는. 그래서 야 정말 대단하다 싶었고 그리고 검찰은 지금 저 김혜경 저 10만 4천 원 저 법카 쓴 거 국회의원 그 전현직 국회의원 배우자들한테도 썼다 뭐 요거 말고 별개로 이 김혜경하고 이 배소연이 경기도 법카를 사적으로 유용한 의혹에 대해서도 다 지금 수사 중이고 또 역시 이것과 관련해서 이 경기도 법카 유용 의혹과 관련해서는 이재명도 지금 엮여 있다면서요. 그래서 이재명도 지금 이미 같은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라고 통보한 상태인데 이재명이 지금 민주당 전당대회 일정 등을 고려해가지고 그 이후에 그러면은 소환 조사 받겠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조율 중인 걸 알려줬어요. 그러니까 이재명은 여기에도 엮여 있는 거네요, 그러니까. 아, 그럼요. 이게 저 계속 처음에 가는 거네요, 이것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네. 선거법 위반 10만 4천 원은 그 중에 일부고 지금 검찰에서 보는 건 최대 2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상의 경기도 법인카드를 유용을 했다. 그때 한창 그 대선 때 이야기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쵸. 그 아파트 옆집에 뭐 초밥 들어가고 소고기 들어가고 한 거 아니냐? 그 집 보면 기생충이 사느냐? 아마 이런 이야기가 나왔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한 이제 수사를 경찰에서는 그때 그냥 무혐의 처리해 버렸어요. 네. 그런데 조명현 씨가 7급 공무원 조명현 씨가 국민권익위에 이 문제를 제소를 했고 국민권익위가 대검에 수사 의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대검이 수원지검에 전담반을 편성을 해서 수사를 하고 있거든요. 하고 있고 조명현 씨가 수차례 가서 피의자 참고인 진술을 다 했어요. 네. 그 다 했고 그래서 이 어느 정도 정보가 확보가 됐기 때문에 이재명, 김혜경 두 사람한테 7월 초에 날짜를 5개씩 주면서 이 중에서 선택해서 들어오세요 한 거예요. 소환을 한 거예요. 그런데 아예 제가 들은 이야기로는 아예 우리가 왜 못 가는지 말도 안 하고 완전히 묵살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야. 소환 통보를. 네. 검찰의 소환 통보를 묵살을 하고 있다. 그러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그런 말이 나오는 거죠. 뭐 전당대회 뭐 그것도 전당대회라고 하는 거죠. 90몇 프로 나오는 거. 그거 이제 핑계를 대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 김혜경 씨도 전당대회 하나요? 그렇죠. 김혜경 씨가 먼저 가든지 해야지 그러면. 그러니까 이게 또 심지어 그런 말까지 나온다는 거예요. 또 돈봉투 7명 그 검찰 4차 소환까지 지금 응하지 않고 있잖아요. 아니 대한민국 역사상 어느 재벌도 이렇게 수사기관 상대로 지들 멋대로 하는 거 못 봤어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재벌들 맨날 뭐 아주 이 불순한 어떤 불온한 배우 세력인 것처럼 대한민국을 좌지우지하는 아주 부패 세력인 것처럼 막 영화도 만들어내고 막 하지만 어느 재벌이 이렇게 이재명처럼 하나요? 우리 일반 국민 같으면은 두 번째 안 가면 잡아갑니다 그냥. 그렇죠. 일반 국민이 말할 것도 없고 아니 국민들은 사실 겁내잖아요. 저 그거 통보서 오면. 선거 덜 떨죠. 하나만 와도. 와, 근데 이재명 정말 보면은 근데 그 안에서 자기들끼리 그 히득거리면서 그런 말도 한다는 거예요. 아니 그 검찰 곧 없어질 텐데 우리가 왜 가? 검찰청장 폐지 법안 발의해 놨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조국은 칼춤 추고 그죠?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검찰이 엄정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원석 검찰총장이 보십시오. 검사 4명을 이제 탄핵 발의까지 했잖아요. 그렇죠. 그다음에 검찰청 폐지 법안까지 발의를 했잖아. 그러면은 이원석 검찰총장이 직을 걸고 막아야 돼요. 내 직을 걸겠다고 이야기를 해야 돼요. 검찰총장 지금 내려놓겠다고. 그런데 그때는 입장문을 발표를 했지만은 자기 직을 건다는 이야기까지는 안 했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번에 김건희 여사 소환 조사에서 자기가 패싱당하고 이유가 있으니까 패싱당했죠. 수사 지휘권이 없으니까는. 네. 패싱당하고 김건희 여사를 제3의 장소에서
조사를 했다고 해서 직을 건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검찰의 수장이 검찰청이 없어진다는 그 법안이 발의됐는데도 직을 건다는 말을 안 했는데 김건희 여사 소환 조사에서 제3의 장소에서 하고 자기가 패싱됐다고 직을 건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수사팀을 직격했죠. 네. 법불 악의. 그러니까요. 네. 그러면 이제 수사검사들을 그러면 우리가 악이냐, 귀한 사람들에게 아부하는 권력에 아부하는 악이냐 이렇게 또 반발을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직을 걸 때는 걸지 않고 검찰 이야기하다 보니까 그까지 나왔는데. 자, 지금 안 그래도 제가 이렇게 방송을 송국권 평론가님과 함께 하면서 이 속보가 나올 것 같았는데 역시나 나왔어요. 이상인 방통위원장 직무대행 사의 표명했고 면직안 제가가 됐습니다. 적각되는 거죠. 네, 지금 야당의 탄핵 소추안 발의에 대해서 표결이 이루어지기 전에 자진 사퇴하기로 가닥을 잡았다라고 전날부터 보도가 나왔는데 예상대로요. 이상인 직무대행이 사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실이 사의를 수용을 했다. 결국 이렇게 되면서 방통위는 일시적이긴 하지만 조직이 만들어진 이래 제로네. 최초로 상임위원이 한 명도 없는 그런 초유의 사태를 맞이하게 됐다. 이상인 탄핵으로 방통위원이 0명이 된 겁니다. 이런 상황을 예상을 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는요, 전날 인사청문회에서 강력 규탄을 했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을 상대로. 정말 국민들이 보시면 이럴 수가 있나 지탄을 하실 것이다. 한 부처에 해당하는 위원회가 상임위원 5명이 없어서 사실상 제로 상태로 간다는 걸 어떤 국민이 이해할 수가 있겠나. 게다가 방통위는 국민자산인 방송과 또 우리가 전 세계에서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통신산업의 규제를 담당하고 있는데 위원회 업무가 마비되는 그런 결과가 왔다라고 하면서 이 민주당을 향해서 어제 인사청문회 바로 그 현장에서 규탄을 한 바가 있습니다. 결국 역시 예상하신 대로 그렇죠. 그런데 일단 이렇게 되면은 개주는 계속 이어지네요. 네. 그렇죠. 근데 이제 개주는 이어지고 이재명 입장에서는 닭 쫓던 뭐가 된 거죠. 네. 닭 쫓던 뭐가. 그러니까 이게 방통위원장 초대 이동관, 그다음에 김홍일, 이제 직무대행 이상인까지 탄핵을 하려니까는 직무 정지가 되면은 후임을 임명을 못 하니까는 선제적으로 사퇴를 해버리는 이게 지금 악순환이 되풀이 되고 있는데 이것뿐이 아니에요. 제일 처음에 뭐냐면은 수원지검 차장검사 이정석 검사를 그때 탄핵을 한다고 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다른 이유를 막 붙여가지고. 네네. 왜 그러냐면 수원지검에서 그때 이재명에 대해서 여러 가지 수사를 대북송금도 있고 또 법인카도 있고 여러 가지 수사를 하고 있으니까는 수사 지휘선상에 있는 이정석 그 차장검사를 탄핵을 한다고 했었는데 그 전에 어떤 조치를 취했냐면 이정석 검사를 다른 데로 발령을 내버렸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정석 검사가 그 자리에 수원지검 차장으로 있을 때 탄핵을 하면은 후임 발령을 못 내요. 직무가 정지가 되어버리니까는. 그러니까는 다른 데 발령을 내버렸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도 닥쳤던 뭐가 돼버린 거예요. 민주당은. 이번에 이제 방통위에서 연달아. 근데 닥쳤다가 이렇게 되고 하는데도 계속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방통위에서 민주당이 저렇게 하는 계속 릴레이 탄핵을 하는 이유는 결국은 MBC만큼은 우리 거 절대 뺏기지 않겠어. 우리와 함께 이 강력한 우군인 민노총산업 언론노조의 노영 방송인 MBC 뺏기지 않겠어. 이제 이것 때문에 계속해서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고 또 무엇보다 민주당은 구조적으로 근본적으로 당 대표부터 해서 줄줄이 다 범죄자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전국당도 마찬가지죠. 네, 그걸 어떻게든 지금 이제 저 수사 당국을 없애고 주리를 틀고 하려고 하는 건데 그러려면은 빨리 정권을 더 식물 상태로 무너뜨려야지 되고 그렇죠. 하니까 별별 짓을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그러다 보니까 오늘 이렇게 중간중간에 김혜경 소식도 전하고 했는데 사실 지금 김정숙 여사 옷값 같은 경우도 지금 거의 새 국면 아닙니까? 왜냐하면 지금 이게 관봉권 얘기가 아예 그냥 진술이 나왔다면서요. 이거는 관봉권 얘기는 사실 그 2년 전에 몇 개 언론사에서 아주 상세하게 취재를 했어요. 상세하게 취재를 해서
그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네. 유송하 제2부속실 비서관 그 다니면서 네. 뭐 옷 살 때마다 계속 5만 원권으로 지불을 하고 감봉권으로 그리고 양이네스 네. 그 디자이너의 딸이라고 하는 양이네스 씨가 5년 동안 그 행정요원으로 있으면서 그 김정숙 씨 갈 때마다 외국 갈 때도 다 따라가고 이렇게 했어요. 네. 그래서 그 의상이나 이렇게 한복 같은 거 할 때 그 현금으로 지불을 하고 했는데 감봉권이 뭐냐면은 이 조폐공사에서 처음에 만들면은 돈을 찍어내면은 거기 이제 한국은행에서 한국은행 띠지를 붙여요. 네. 띠지를 붙여서 각 시중은행에 줍니다. 그럼 시중은행은 그 띠지를 자기 은행으로 바꿔요. 바꿔서 우리한테 들어오기 때문에 우리는 한국은행 거는 보지를 못해요. 감봉권은 구경할 일이 없어요. 그런데 그 감봉권을 예를 들어서 어떤 정부 기관의 특활비, 현금으로 쓰는 특활비로는 지급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청와대는 가는 거예요, 감봉권이. 그런데 감봉권을 가지고 막 그 돈을 받았다는 정인들이 있어요, 그 네. 상인들이. 그러면 그 감봉권을 그러니까 김정숙이 가서 옷을 고르면은 그 옆에 유송하나 양인혜서가 감봉권을 봉투에 들고 와가지고 뭐 2천만 원짜리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뭐 1천만 원, 뭐 이런 것도 막 몇백만 원씩 주면은 그 감봉권이 어디서 나느냐? 그 특활비죠. 특활비일 수밖에 없는 거죠. 측에서는 특활비가 아니고 사비로 구입한 거다라고 했는데 만약에 그게 감봉권이 맞다면 얘긴 달라진다라는 말씀이네요. 아, 그럼요. 감봉권이면 이게 특활비고 특활비를 유용한 혐의가 되는 거죠. 네. 특활비로 뭐 그 대통령 배우자에게는 특활비가 없어요. 네. 대통령에게 특활비가 있는 거지 비서실에. 그럼 그거를 이제 유용한 게 되고 그 사비를 썼다고 했는데 아니 사비를 쓰면은 요새 그 현금 가지고 다니면서 이렇게 그 몇백만 원 이렇게 봉투에 넣어서 결제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네. 그 신용카드 자기 돈이면 신용카드라는 거지. 그렇죠. 그래서 그때 취재진이 그 돈을 그 현금으로 받았다는 그 상인에게 물어봤어요. 이게 혹시 카드 안 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무슨 소리야? 의상실 관계자의 증언이에요. 지금 말씀하신 게 그죠? 그 구두를 판 사람도 있고 또 지금은 이제 의상실 관계자를 소환을 했죠. 네네. 그런데 그 전에 그 루비 그러니까 한복 중에서 루비 한복 있잖아요. 네. 루비 한복 장인이 자기 이름을 이야기를 하면서 조실부에 한 이야기가 있어요. 그 우리도 카드를 다 봤는데 현금으로 주더라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실제로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그 한복 루비 장인에게서 뭐 한복을 6벌인가 맞췄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입고 미국을 갔어요. 야. 미국에 갔는데 누비 그거 진짜 비싼 건데. 네, 비싸죠 누비. 그러니까 손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네. 한 땀 한 땀. 우리 누빈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것을 미국에 갔는데 미국에 허바드라고 전 주한 미국 대사가 있었는데 네. 주한 미국 대사 부인을 만났는데 그 허바드의 부인이 한복 이거 참 아름답다 예쁘다 이렇게 하니까 그 자리에서 벗어서 줘버렸거든요. 그래서 그때 언론에 난 적이 있어요. 마치 미담처럼 난 적이 있는데 그게 결국은 지금 보면은 특활비를 샀다. 그럼 자기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특활비라는 의혹이 있는데 이제 이게 사실은 특활비로 밝혀졌으면은 그런 어처구니 없는 일도 있었다는 이야기죠. 이것도 정말 큰 그 이슈거리로 이제 또 확 또 언제든지 급부상할 수 있는 그런 그렇습니다. 거네요. 네. 네,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가 오늘 이 이진수 청문회부터 해서 국회가 지금 어떤 상황인지에 대해서 전체적인 것부터 해갖고 잘 짚어주셨는데 결국에는 그래서 국민의힘은 또 그래서 더 뭉치게 되는 것 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네. 위기에는 뭉쳐야 된다는 게 이제 네. 당이론인데 저도 이 당이론인데 실제로 현실로 그렇게 가능하겠느냐. 워낙 전당대회 때 너무 이렇게 치열하게 싸웠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그게 저는 지금 깜짝 좀 놀라고 있어요. 어제 그제 이 상황을 보면은 네. 오히려 전당대회 후에 더 뭉친다. 그 일단 윤석열 대통령이 그 바로 전당대회 끝나고 다음 날 용산으로 다 불러가지고 한동훈을 외롭지 않게 하라는 메시지를 발신을 했어요. 그 말 재밌더라고요. 예, 한동훈을 외롭지 않게 하라. 다 도와줘라. 혼자 두지 마라. 혼자 두지 마라. 그러니까 술도 안 먹는데 만약에 술자리 있으면 데려가고 상가집 같이 가려면 다 같이 가고 외롭게 하지 마라. 네. 친윤한테 확실한 메시지를 보냈거든요. 그리고 한동훈도 바뀌었어요. 이게 우리를 이제 분열을 노리는데 야당이 그거는 네. 야당의 얄팍한 기대다. 우리 분열 안 된다. 이렇게 했고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최상병 특검법 그 조건부 수용이잖아요. 네. 거기에 대해서도 입장이 좀 변하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이거는 한 달 전에 이미 했던 이야기입니다. 네. 근데 한 달 사이에 상황이 많이 변했어요. 이미 어제 두 번째로 이 재투표 들어갔는데 부결이 돼서 폐기가 됐죠. 네. 이제 민주당이 세 번째 하겠다고 하지만은 세 번째 하면은 국민 여론 혹 못 얻습니다. 그 상황에서는
그 한동훈 대표가 이야기했던 제3자 추천에 의한 특검 이것도 사실상 용도 폐기가 되는 거예요. 네. 장동혁이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장동혁 최고위원이. 그래서 이 상황 같으면은 우리가 예상할 때는 굉장히 걱정을 많이 했는데 지금 또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가 최고조 이러면서 탈핵 이야기까지 나오니까 이제 방어선을 치는데 지금 똘똘 뭉치고 있다. 그 상황이 아주 그 희망스럽게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당위적으로도 똘똘 뭉쳐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게 국회 현 상황, 네. 환경 자체도 그렇게 되게끔 만들어주고 있어서 그렇게 그 방향으로 가고 있다. 그렇습니다. 거기다 또 윤석열 대통령과 그 한동훈 대표가 과거 이제 20년 동안 케미를 맞췄잖아요. 그 케미를 좀 다시 맞춰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저는 상당히 긍정적이라고 봅니다. 윤 대통령이 또 만찬에서 한동훈 신민당 대표에게 아주 또 이렇게 적극적으로 다가섰다고 얘기를 하죠. 네. 그리고 또 저기 김재원 최고위원이나 또 임요한 최고위원도 그 첫날과 달리 그 이제 용산에서 이 서로 화합의 장을 마련하고 나서는 어제는 계속 그 말을 좀 바꿨어요. 처음에는 좀 각을 세웠는데 한동훈 대표에게 자기들이 이제 친윤 쪽이니까는 각을 세웠는데 말을 바꿔서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긍정적이라고 봅니다. 네, 분위기가 바뀌었고 하니까 또 분위기를 또 이렇게 타는 거죠, 그분들은. 네, 그렇죠. 그렇게 가고 있다라는 말씀으로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출연해서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모두가 숨죽이고 침묵하던 시절 펜앤마이크는 앞장서 자유와 민주를 외쳤습니다. 자유파 정권 탄생을 위해 싸웠습니다. 2024년에도 펜앤마이크는 쉼없이 달려갑니다. 민주주의 체제수호의 선봉이 되겠습니다. 왜곡된 대한민국 역사를 바로 세우겠습니다. 2024년에도 펜앤마이크를 응원해 주십시오. 예, 다른 세 번째 이슈 넘어가 볼게요. 문재인 국정원 게이트 관련된 소식입니다. 자, 지금 속보 단독으로 나온 게 하나 있네요. 조선일보의 단독 뉴스로 뜬 게 있습니다. 수미테리의 명품백 사준 국정원 간부 보직 해임. 국가정보원이 현재 지난번에 대통령실에서 감찰을 지시를 했고 국가정보원이 내부 감찰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죠. 이번 사건에 연루된 요원 3명 중 1명이 지금 퇴임했다고 그러고요. 다른 2명은 현직인데 현직 요원 중에 현직 요원 2명에 대한 감찰 조사가 진행 중인데 2급 간부인 A 요원 당시의 명품백을 수미테리에게 전달한 그 2급 간부가 최근 보직 해임됐다는 내용이 지금 단독 기사로 떴네요. 제목만 봐도 바로 나오죠. 수미테리의 명품백 사준 국정원 간부 보직 해임. 예, 이 문제 한번 좀 다뤄보겠습니다. 마침 국정원 내부 상황이 좀 여러 가지로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지금 그 관련된 문재인 정부 때 그 국정원 간부 미국에 가서 당시에는 이제 간부는 아니었겠네요. 미국에 가서 국정원 요원으로 활동하면서 수미테리에 명품백 주고 불필요한 노비 활동을 했다가 국정원 활동이 외부에 노출된 CIA나 여러 가지 기관에 노출된 이 사건이 발생했던 것이죠. 자, 이 부분부터 여쭤볼게요.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미 연방검찰의 수미테리가 기소되면서 이 사건들이 많이 알려졌죠. 국정원의 비정상적인 활동 상황까지 알려졌고, 야, 국정원 요원들이 저렇게까지 허술하게 정보 활동하냐, 이제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사진이나 뭐나 다 찍혔어요. 예, 예. 지금 저 장면 사진도 보여드리겠습니다만은, 예. 한번 이 장면 어떻게 보셨어요? 이 사건 어떻게 보셨어요? 70년대 말에 박동선이었죠. 예. 그 사건 기억이 나십니까? 예. 예. 그 사실은 박정희 당시의 정부의 큰 부담이었죠. 미국과의 관계에서. 미국은 이 로비를 인정을 하지만 로비 관련 법이 만들어져 있지만 그 법을 위반하는 건 굉장히 엄격하게 다루죠. 예. 이제 그 부분은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나라든지 미국에 가서 저런 식의 우리 정보 활동은 다 하고 있다라고 봅니다. 이게 두 가지 양면을 가지고 있는데 이 문제를 저는 정말 제대로 거론하고 싶으면 이 박동선 사건과 거의 똑같아요. 흡사해요. 네. 정면으로 거론을 하고 정리를 하고 넘어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요. 이게
지금 국정원의 저런 물밑 정보 활동에 대해서 이걸 노골적으로 다 까고 거론하는 것이 우리 국익에 무슨 도움이 되느냐라는 것도 일리가 있어요. 네, 그렇죠. 그런데 이걸 또 까야 되는 이유는요. 이 국정원의 조직을 가지고 문재인 정권이 무슨 장난을 쳤느냐라는 이 부분이거든요. 자, 국정원에서 검찰 간첩에 대해서 수사권을 다 뺏어가지고 지금 경찰로 다 옮겼지 않습니까? 네. 이것도 가지고도 국정원이 딱 둘로 나뉘어요. 이걸 가지고 국정원은 전부 한 색깔이겠지, 한 목소리겠지 아닙니다. 네. 이 우리나라의 국정원이라고 하는 조직이 지난 한 10년 전부터요. 둘로 딱 쪼개져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 들어서 국정원 인사를 가지고 별일이 다 있었어요. 저도 제 아는 많은 친구나 많은 사람들이 우리 80년대 중후반에 이 대학을 졸업한 사람들이 국정원의 대거 특채가 됐어요. 그 당시에. 그렇군요. 예. 그 당시에 특채를 많이 했거든요. 지금도 있습니다. 근데 국정원 자체가 지금 둘로 딱 쪼개져 있는 겁니다. 소위 인사권을 놓고 막 모든 걸 놓고요. 네. 이게 왜 이렇게 됐느냐면 문재인 정권 들어와서 가장 심각해졌습니다. 문재인 정권은 북한과의 뭐 친할 정도가 아니고 다 퍼주기식이었거든요. 이걸 우리 국정 기조를 국정원의 그동안 활동을 완전히 뒤집어 엎어야 되는 겁니다. 이 대북 그 관계 문제를요. 그러는 과정에서 터져 나온 일이 지금 이 사건이거든요. 이걸 지금 이제 공개가 되면서 사람들이 굉장히 경악하게 되는 것이죠. 솔직히 어느 나라나 미국을 대상으로 로비는 하거든요. 네. 그 로비를 하는 와중에 이 하는 게 이렇게 허술하게 관리가 됐느냐로 그것도 드러났지만요. 네. 문재인 정권 때 이런 로비를 통해서 지금 소위 정전협정이라든지 뭐 북한과의 그 문재인 정권이 생각했던 친북 정책을 위해서 별의 별 일을 다 했구나라는 게 지금 이 꼬투리가 잡힌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것들이 의문이 풀리는 거죠. 윤석열 정부 들어서 국정원의 그 인사 문제를 놓고 별의 별 일들이 다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그 부분들이 그래서 일어나고 있구나. 국정원은 지금도 두 쪽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한미동맹 강화를 위해서 여러 이제 국방부 관계자들이나 이런 관련 인물들을 만났다면 이게 이렇게까지 불법 로비스트 활동으로 드러나지 않았겠죠. 그런데 미국의 사실은 공식적인 정책과 다른 또는 뭐 미북 정상회담을 하든 남북 정상회담을 하든 이 종전선언과 관련해서는 이미 미국에서도 종전선언으로 갈 수 있는 단계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한미 간의 상당 부분을 이미 조율 과정에서 거쳤는데도 불구하고 서훈, 박지원 이 국정원장 시절에 즉 문재인 정권 시절에 국정원 요원들이 종전선언을 즉 북한에서 원하는 종전선언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또는 억지로 끌어내기 위해서 불법 로비를 하면서 사실은 이 문제가 발생했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게 핵심이죠, 이게 지금. 예. 네. 그러면 이 시절에 이제 이걸 지시하고 전체 관장했던 사람은 서훈 전 국정원장과 박지원 전 국정원장인데 이 사람들에 대한 사실은 좀 국정조사라든가 소환조사가 이 불가피하지 않냐 이런 생각도 좀 들거든요. 그 부분 어떻게 보세요? 그 부분에 대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수사가 이게 지금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도 연관이 되어 있거든요. 예. 그 부분과 수사가 제대로 왜 못했느냐라는 게 지금 이원석 검찰총장, 그 한동훈 법무부 장관, 윤석열 정부에 묻고 있는 국민들의 질문입니다. 왜 문재인에 대해서 이게 지금 문재인 전 대통령 정권에 대해서 적폐 수사 여부냐 이게 아니고 지금 문재인이 왜 저렇게 북한의 친북 전원 정책을 가져갔고 서해 우리 공무원이 피격을 당하고 있는 그 상황에 그걸 은폐하려고 했느냐. 네. 그날 새벽이었거든요. 네. 종전선언 그 유엔 연설이 말이죠. 네. 그걸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냐라는 그 의문들이 지금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걸 추진하기 위해서 기존의 우리 외교 라인을 통해서는 안 된다라고 본 거죠. 그래서 이런 로비스트를 이용해서 불법 로비를 했다라는 거거든요. 서원도 미국에 가서 이 로비스트를 통해서 만났다라는 거거든요. 이렇게 해서 이게 심각해지는 것이죠. 트럼프가 지금 뭐 굉장히 이제 많이 유력해졌지 않습니까? 네. 트럼프가 김정은과 만날 때 문재인을 뺀 이유가 문재인이 계속해서 불필요한 정보를 북한에 흘려주고 예. 아무 도움이 안 돼서 뺐다는 것 아닙니까? 트럼프가 자기가 이 김정은과 대화를 하는데 문재인은 이 미국과 한미동맹 쪽이 아니고 북한 쪽에 완전히 편중이 돼서 그쪽에 지금 논리대로 지금 이야기를 해서 도움이 안 된다라는 것 아닙니까? 자, 트럼프와 김정은이 만나는데 문재인이 중간에 있어야 되는데 문재인 대통령은 뭐 전 대통령 꼭 끼고 싶어 했죠.
그런데 김정은 편이 한 명 더 있는 게 트럼프가 무슨 이게 도움이 되겠습니까? 그거 다 드러나 있지 않습니까? 그 회고록을 통해서 말이죠. 지금 그런 사례를 하나 또 보고 있는 것이죠. 이 부분을. 그런데 이걸 계속 문제를 키우면 이게 참 그 솔로몬의 재판처럼 되는 것이죠. 우리 지금 치부가 또 다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아마 이걸 통해서 미국에 대한 뭐 로비 부분도 다 또 드러나게 될 것이고요. 예. 이런 것들 때문에 문재인이 저지른 당시에 그 국정 기조를 완전히 바꾼 그게 얼마나 지금 큰 후유증으로 오고 있다라는 것. 그래서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이 대북 문제라든지 많은 그 원전 문제라든지요. 예.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제대로 수사하고 여기에서 이 정리를 하고 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네. 이 부분 하나 더 좀 여쭤볼게요. 사실은 이제 2017년 이후에 문재인 정부의 적폐청산이 본격적으로 진행되지 않았습니까? 당시에 그래서 국정원 내부에도 TF가 만들어졌고요. 여러 인사 조치가 있었던 걸 국정원 내부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을 2017년, 18년, 19년 계속 저도 개인적으로 들었는데 상당히 유능하고 애국심이 강했던 이런 인사들이 보직이 해임되거나 주요 이제 뭐 자리에서 사실상 좌천되고 지방이나 우리로 이야기하면 교육연수원 같은데 이렇게 보내주는 장면들을 좀 많이 봤거든요. 그리고 주요 보직에 사실은 이제 일종의 남북 관계에 있어서 남북 협력에 도움이 되는 북한과의 거래나 교류를 중시하는 국정원파들, 일종의 좀 친북 성향의 문재인 정권에 동조하거나 협력하는 국정원 요원들이 상당히 중심 보직에 섰고, 그럼 박지원 서훈뿐만 아니라 박선원, 당시에 과거에 사실은 주사파 친북 지하 조직에 있던 박선원 같은 인물은 기소실장 하다가 1차장까지 했단 말이죠. 그 인물들이 주요 들어가면서 국정원 내에 조직들의 정상적인 사실 인력들이 대부분 시스템이 무너졌다. 그 결과가 지금 이 사건으로 드러난 거 아닌가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거든요. 그 말씀드린 대로 지금 그런 일들입니다. 제가 네. 한 사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건 뭐 제가 직접 아는 일인데요. 이름을 거론하지는 않겠습니다. 자, 북한의 인권에 관한 문제입니다. 이 탈북민들이 중국으로 넘어오죠. 예. 이 탈북민들을 다시 태국까지 쭉 빼서 이 한국으로 다시 들어오고 있거든요. 예. 이런 중국에서 바로 넘어오지는 못합니다. 이걸 국정원에서 해요. 이 국정원 직원이 이야기를 합니다. 이거 무슨 정권 바뀌면 못 데리고 오지 말라는 거죠. 네. 자, 이 정권이 되면 많이 데리고 오고 모두 지금 다 탈북민들을 다 우리 쪽으로 오도록 해줘야 되고 문재인 정권이 되니까 이거 왜 데리고 왔느냐고 하는 겁니다. 또 혼나고. 이 라인 다 잘리는 겁니다. 네. 말씀드린 대로 다 교육받으러 가야 돼요. 네. 또 국정원 직원이 말씀입니다. 아주 높은 간부가 아니고는 이 사표를 내기 전에 자르지도 못해요 또. 예. 이런 참 웃지 못할 일이 벌어졌습니다. 문재인 정권 때. 그 이야기죠. 지금 문재인은 국정원을 통해서 자기가 하고자 했던 그 정책을 완전히 뒤집어 엎으려고 한 거죠. 우리 대북 정책을. 보통의 우리는 대북 정책의 이 근간은 지키고 노무현 정부 때까지 그랬어요. 네네. 뭐 좌파 정부든 진보 정부든. 근데 문재인 정부 와서 가장 큰 문제는 이 근간마저 확 뒤집어 엎어버렸다는 거죠. 그렇게 하다 이제 저 간첩 수사권까지 뺏은 것이죠. 이런 상황까지 와 있는데 이번에 또 이 불법 로비까지 터졌다. 그 로비의 내용도 문재인 정권이 기존의 한국과 미국의 외교 관계를 통해서는 풀 수 없는 문제를 불법 로비를 통해서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 종전선언 풀려고 했다라는 게 드러난 것이죠. 그 부분을 이걸 공개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또 당연히 공개가 되는 것이고요. 사실 우리 아픈 부분이 또 드러나는 건데도 이 부분을 공개를 하고 정리를 하고 넘어가야 된다. 이건 전체적으로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문재인에 대해서 수사를 총체적으로 해야 되는 겁니다. 이거 지난 2년 동안요. 사실은 윤석열 대통령도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해서 수사하는 것에 대해서 소극적이었어요. 대통령이 소극적인데 솔직히 법무부 장관이나 검찰총장이 무슨 뭐 그 대단한 그게 쉽지 않거든요. 예.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해야 됩니다. 이 부분을 넘어서지 않으면요. 계속 되풀이되는 부분인데 이 부분을 넘어서지 않으면 윤석열 정부의 법치 공정은 서지 않습니다. 예. 네. 이분 한 가지만 그럼 마지막 질문으로 좀 드릴게요. 예. 국정원이 사실은 과거 DJ 정부 때도 그랬고요.
노무현 정부 때도 그렇고 문재인 정부 때도 마찬가지인데 이게 국정원이 남북 정상회담이라든가 뭐 미북 정상회담 할 때는 직접적으로 국정원이 주체가 아니니까 뭐 뒤에서 정보를 파악하는 일을 했겠죠. 근데 남북 정상회담 당시에는 서훈 국정원장이 직접 나서서 협상을 하지 않았습니까? 남북 관계 개선을 할 때 박지원은 돈을 전달하는 핵심 당사자이긴 했지만 국정원을 통해 거쳐서 그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국정원이라는 게 사실은 적국을 감시하고 북한의 동태를 여러 가지 민감한 정보를 파악하고 또 뭐 결국은 간첩 잡는 일을 주된 일로 하는 곳인데 적국의 수장들과 적국 관계자들과 주로 사실은 정상회담이라든가 남북 관계에 있어서 어떻게 남한이 대한민국이 북한을 뭐 여러 가지 어떤 자원을 통해서든 뭐 직접 현찰이든 도와주는 매개를 하거나 그 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국정원이 이 정보를 과거에 국내 정보팀을 없앴는데 국내 정보를 없앨 게 아니라 오히려 북한과의 그런 정상회담 거래라든가 북한을 지원하는데 국정원의 역할은 나서지 못하도록 정보활동에만 주로 한다든가 적국의 여러 가지 안보활동에 이런 부분으로 사실은 제한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좀 들거든요. 야, 그걸 제안을 하면 예. 국정원의 그 외국의 정보 그거나 그 부분을 어떻게 선별을 할 것이며 예. 그게 굉장히 어려워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부분의 근본적인 문제는 말씀하신 대로 북한을 적으로 볼 것이냐 그 부분이에요. 문재인 정권은 북한을 적으로 안 보는 거죠. 그러면 국정원이 애매해지는 겁니다. 대한민국 군이 애매해지는 거죠. 그럼 누가 적인지를 모르는 겁니다. 이게 지금. 네. 상황이 그렇게 됐던 거죠.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의 가장 큰 문제가 국정원 조직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정권이 이 좌파 정권, 민주당 정권으로 넘어가게 되면요. 국정원의 기존에 굉장히 많은 인력들이 사실은 절반 넘는 유능한 인력들이 전부 손쳐매고 노는 겁니다, 이제. 그 이제 왜냐하면 일이 달라졌어요. 정반대가 되는 거예요. 네. 말씀하신 대로 이 간첩을 잡는 것이 아니라 간첩을 풀어줘야 되는 식이 되는 거거든요. 이걸 어제까지 간첩 잡던 사람이 오늘 간첩 풀어주면 이상해지지 않습니까? 이 일이 그렇게 됐던 거죠, 국정원이. 이 골마 터지는 겁니다, 이게. 이 부분을 정리를 하지 않고 매 덮었어요. 윤석열 정부 초반에. 그 인사가 문제가 있을 때 그 사실은 그 내부 권력 투쟁이거든요. 인사를 놓고. 이거를 덮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거 다 까발리면 자르지도 못하거든요. 네. 그 공무원이고요. 또 다 정보를 갖고 있거든요. 덮고 넘어오다가 이제 이 문제까지 또 터진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 정리하지 않고 정확하게 방향을 잡지 않고요. 지금 북한을 적으로 하지 않고 우리 군사작전이나 외교 전략이 나오게 됩니까? 북한을 적이라고 해서 북한과 말도 하지 말자, 뭐 무슨 대화도 하지 말자, 만나지도 말자, 이거 아니지 않습니까? 네. 이런 부분들이 흔들렸던 게 지금 이런 결과를 낳았다. 이렇게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우리 송원지 대표님 모시고 오늘 김건희 여사 소환조사와 관련된 일, 대법원에서 조국 선고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그리고 문재인 정부 시절의 국정원 게이트 관련된 사건을 다뤄봤습니다. 송원재 대표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모두가 숨죽이고 침묵하던 시절, 펜앤마이크는 앞장서 자유와 민주를 외쳤습니다. 자유파 정권 탄생을 위해 싸웠습니다. 2024년에도 펜앤마이크는 쉼없이 달려갑니다. 민주주의 체제수호의 선봉이 되겠습니다. 왜곡된 대한민국 역사를 바로 세우겠습니다. 2024년에도 펜앤마이크를 응원해 주십시오. 다음 준비된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국정원이 우리 외교가 그리고 국내 정치권에서 지금 국정원이 또 아주 시끄럽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국정원 요원들이요, 미국 워싱턴에서 이 스미테리라고 하는 이 연구원에게 고급 가방도 사주고 또 이 비싼 식당에서 접대도 하는 그런 장면, 그리고 비공개 회의를 마치고 국무부에서 나오는 스미테리를
한국 외교관 등록이 돼 있는 차량에서 대기했다가 태워가지고 차 속에서 내부 정보를 취득한 정황, 이런 것들이 FBI 카메라에 포착이 돼가지고 그게 미국 검찰 기소장에 적나라하게 다 실려서 이게 지금 보도가 국내외적으로다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국정원의 해외 공작이 허술하다라는 그런 비판이 나오는데, 대통령실 관계자가 이거 다 알아보니까 어느 시점에 어떤 일이 어느 시점에 일어난 건가 보니까 문재인 정권 때 일어난 일이다라고 하면서 감찰을 시사했고, 관련된 국정원 간부가 징계도 받았습니다. 지금 이게 이 국정원의 이 실패, 이 문제의 본질이 뭐냐, 이 국정원의 본래 기능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어떻게 해야 되냐, 어떤 의견이신가요? 그 문재인 정권 때 이번에 벌어진 그 사건은 그 문재인 정권이 대북 정책에 있어서 유화 정책 그리고 종전 선언을 통해서 미군 철수, 유엔군 철수까지를 겨냥한 종전 선언을 위해서 국정원 직원이 미국에 파견돼 가지고 그래서 그 공작을 하는 과정에서 선물을 주고 하는 것이 미국 정보기관에 포착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시점에 있어서 국정원은 본래의 기능을 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문재인 정권 때 상징적으로 서해상에서 해수부 직원이 이게 휴전선을 넘어간 것에 대해서 북한이 총격으로 살해한 사건에 충분히 구제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는데 이것을 방치해가 서해 공무원이 피살되게 하는 거. 네. 그다음에 탈북 어민 2사람을 본인들의 의사에 반해가지고 발부등 치는 사람을 그 판문점 그 휴전선에서 북한으로 넘겨가 그들이 결국은 북한에서 처형당하게 한 사실. 네. 그리고 종전선언에 매달린 거. 지금 우리는 53년 7월 27일 휴전 협정에 의해서 지금 휴전 상태가 계속되고 있는데 네. 이 종전선언이라고 하는 것은 정치적 선언이거든요. 네. 지금 휴전 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유엔군에 참여한 이 16개국하고 그리고 러시아, 중국까지 포함해가 20개국이 평화협정의 당사자로 참여해가 평화협정을 해야 그래서 그 종전이 선언되는 것인데 지금 미국, 북한, 남한 이 세 나라의 지도자들이 모여가 이게 종전 선언을 하자고 그냥 목매 달아가지고 이번에 이런 사건도 일어났는데 네. 이는 기본적으로 이 국정원이 그 본연의 직무 기능이 마비됐다 하는 상징이라고 봅니다. 직무 기능이 마비되기 시작한 시발점은 네. 문민정부가 들어서고 김영삼 대통령 이래에 이게 문재인 정권까지 국가정보원장이 대통령 임기 5년 안에 적어도 두 차례 이상 국정원장이 바뀌었어요. 이건 정치적 인사를 한 겁니다. 네. 이게 보통의 행정 각 부처 장관 바꾸듯이 국정원장을 그런 식으로 바꿔가지고 국정원의 그 일관성 있는 직무 집행이 우선 국정원장의 임기가 불안정하기 때문에 거기서 시발되기 시작해가지고 결정타는 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에 이르면서 북한과의 화해를 통해서 정상회담에 골몰했다. 그 김영카 잘 기억하시지요? 네네. 김대중 대통령은 정상회담 하려고 북한에 4억 5천만 불 보내줬잖아요. 그거 기억하시지요? 네. 그러니까 결국 그거 갖고 노벨상을 탔거든.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도 정상회담을 했고 문재인 대통령은 더 적극적으로 판문점 뭐 도보 다리에서 USB도 건너주고 뭐 평양에도 가고 백두산에도 가고 그러니까 이것이 자신들의 재임 기간중에 어떤 치적으로 이 포장하기 위해서 그랬다고 가령한다 하더라도 네. 근본적으로 대한민국 체제를 지키는 국가정보원의 기능을 훼손 마비시키고 네. 이 새 대통령 아래서 국가정보원은 심하게 얘기하면 뭐 심한 얘기도 아니지 김정은의 서울 출장소로 변질시켰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어요? 네네.
대한민국 국가정보원이 네. 김정일과 김정은을 편하게 해주는 기관. 네. 그리고 그걸 편하게 해주기 위해서 정책을 수립하고 그 차원에서 무슨 정보 활동을 했다. 이거 안 될 일이죠. 그러니까 영혼을 잃게 된 거네요. 국정원 자체가. 이 국가정보원의 본연의 임무에 대한 영혼을 아주 좋은 말을 했는데 김행카가. 그러니까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이 이러면서 영혼을 상실시켰다. 네. 대한민국에 말이죠. 이게 동북아시아 지도를 펴놓고 한번 보세요. 한반도의 만쪽 10만 평방킬로미터가 대한민국. 그다음에 현재적 적국인 김정은 체제 북한. 그리고 압록강을 건너서 서해 쪽으로 중국. 그다음에 두만강 건너 연해주 쪽으로 소련. 그리고 동쪽의 일본은 잠재적 회방꾼. 그러니까 현재적 적, 잠재적 적, 잠재적 회방꾼에 둘러싸여 가지고 이만한 자유민주 체제를 유지하고 G7 국가에 등극했다. 이건 아주 기적적인 일이야. 그럼 이걸 지켜내기 위해서는 해외 국내 정보에 이게 적국, 잠재적 적국, 잠재적 회방국에 대한 정보 활동을 아주 긴밀하게 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공작을 해야 되는데 이게 해외 공작이 무너지기 시작한 거는 김대중 대통령 때 도쿄에 파견간 국가정보원에서 그게 이제 뭐 공사나 참사관 이런 신부들 모두 가 있는데 제1조총련의 활동에 대한 정보 수집과 공작 활동에 대한 이견서를 본부에 올렸더니 회신이 오기를 즉각 중단하라. 그러니까 이게 신호가 돼가지고 해외에서 북한과 관계되는 일체 정보 활동을 국가정보원이 김대중 대통령 때 이미 스톱됐어. 그리고 그 이후에 노무현 문재인 대통령을 겪으면서 이거 완전히 국가정보원이 평양의 출장소 비슷한 걸로 변질됐다. 그러면 어찌 되느냐? 이 나라가 큰일이다. 그러면 국가정보원의 기능을 어떻게 회복하느냐? 캄캄합니다. 윤 대통령 임기 2년 반 이제 조금 더 남았는데 그 2년 반 동안에 국가정보원이 본연의 기능을 네. 회복하고 할 수 있겠어요? 캄캄합니다. 네. 그러니까 오늘 김영카가 이걸 저한테 잘 물으셨는데 네. 이게 펜앤드 마이크의 시청자들만이라도 제가 다 알고 계시라고 생각합니다만은 제가 말씀드린 이런 의견을 참고로 해서 네. 이걸 우리가 국민적 의사를 모아야 돼요. 우선 첫째로 국가정보원의 기능이 정상되기 위한 1조는 국가정보원장의 임기가 최소 10년 이상 보장돼야 됩니다. 네. 요게 이스라엘의 모사드가 인구 900만인데 2억 2천만의 아랍에 완전히 육상으로 포위되어 있어. 육상으로. 우리는 해상으로 이렇게 포위되어 있지만은. 네. 그런데 이걸 지켜내는 게 이게 모사드 국가정보원 네. 그 수장이 거기는 내각 책임제지만은 정권이 바뀌어도 그 수장만의 임기는 10년 이상이 보장된다. 그리고 그 수장에게는 해외 정보 활동을 통해서 이스라엘에 적대하는 세력의 핵심에 대해서는 암살 지휘권까지도 부여되어 있다. 네. 그러면 모사드가 어떤 기능을 하고 있는지 알겠죠. 그 정도의 보장이 돼야 거기 모사드 직원들이 국가를 위해서 나도 언제든지 적국의 스파이 활동을 하다가 죽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아주 우리는 목숨을 걸고 이스라엘 지킨다. 이게 돼야 되는데 지금 대한민국과 정보원은 완전히 풀어져 가지고 세워라 내워라 해롱해롱 하면서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이 국가정보원이. 네. 국가 예산이나 좀 먹고 앉아 있는 거 아니에요. 네. 물론 그거는 제가 문재인 대통령 때까지야.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 이걸 회복하기 위해서 지금 말씀드리는 이런 기능 회복이 가능하겠느냐. 가능하겠느냐. 지금 생각해보면 이게 절망적이다. 이게 절망적. 네. 절망적이야 이게. 네. 이런 걸 사실 국회에서 인원을 하고 네. 국가정보원의 기능을 어떻게 확대하고 이렇게 돼야 이 민주공화국 체제의 대한민국이 정상적으로 움직이고 그래 국회도 정상적으로 움직이는 것 같은데 이걸 지금 국민의힘 당이 국가정보원 원장 임기라든지 이런 걸 내걸어 가지고 이 정보 활동 공작 활동을 강화하자 그러면 손톱이라도 들어갈 것 같아요. 아니 내가 거꾸로 물어봅시다. 네. 이 내 말을 들은
우리 존경하는 김진기 앵커께서는 국민의 한 사람을 어찌 생각하세요? 내 의견에 대해서. 야, 일단 그 국정원이 정권이 교체될 때마다 이 인사 교체, 이 물갈이 이게 되면서 사람이 계속 이렇게 바뀌면서 망가졌고 국정원 본래의 성격도 영혼도 잃게 됐다라는 지적이셔서 그거에 대해서 이 임기 보장이랄지 또 이 인사 교체, 이 인사 문제에 대해서 이게 국회 차원에서도 그렇고 사회적으로도 관심 갖고 논의가 이루어져야지 될 것 같기는 해요. 지금도 제가 알기에 국정원이 지금도 이 내부 이 개파 싸움부터 해가지고 이게 지금 완전 콩가루 집안이거든요.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 네. 때가 이제 국가정보원은 국가 파괴 세력이 돼버렸다니까 그래. 국가 파괴 세력이 돼버렸고 예? 이걸 바로 잡는다고 하는 게 이게 지금 현재로 캄캄의 앞길이 네. 그러니까 국민이 분기탱천해서 네. 이 부분 말이 수천만 명이 국가정보원 기능을 회복하는 청원을 국회와 대통령에게 내서 이걸 정신을 들게 해야지 이게 말이죠. 네네. 지금 이재명 강경파 이 사람들 머리에는 국가정보원의 기능을 회복한다라든지 그 전혀 들어가 있지 않아요. 국가정보원은 문재인 대통령 때 금년 법을 개정하고 금년 1월 1일부터 간첩 수사권까지 빼앗아 버렸잖아요. 빼앗아. 그렇죠. 대공 이게 수사권. 국내외 정보 수집 그리고 공작 활동 그 연장선상에서 지금 간첩이 휴전선을 통해 내려오질 않습니다. 네. 심양, 마닐라, 베이징, 도쿄, 쿠알라룸푸르 이런 해외에서 공작을 해갖고 그래 우회적으로 들어오지. 그러면 이걸 하면 해외 정보망이 강화돼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네. 김대중 대통령 때 해외 정보 활동하지 마라 해버렸고 그럼 간첩이 지금 얼마나 들어왔는지 캄캄하다 이거야. 그러니까 네. 국가정보원이 해외 정보 수집 공작 그래야 국내에 침투하는 걸 발견해가지고 그 수사권까지 가져야 네. 그게 비로소 국가정보원의 기능이 활성화되는 길이다. 네. 이거 계속 얘기해봐야 답답하니까 이거 하여간 이 네네. 펜 마이크 오늘 시청자에게 제가 처음 얘기한 것이니까 네. 이걸 우리 국민들이 일대 청원 운동을 일으켜야 된다는 것으로 요 대목은 그냥 넘어갑시다. 네. 알겠습니다. 얘기해봐야 끝도 없어. 한 탄밖에 안 나와. 네, 끝으로 짧게 하나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법조계 원로이시기도 하셔서 지금 현재 검찰 내부 상황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해서요. 이게 김건희 여사 대면 조사 관련해서 대검찰청하고 그러니까 검찰총장하고 이 서울중앙지검장하고 충돌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검찰 간부 출신 변호사들도 의견이 혼재한 상황이에요. 대면 조사 성사된 게 중요하지 검찰청사가 아닌 제3의 장소에서 한 게 이게 뭐 대수냐도 있고 어차피 이원석 검찰총장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에 수사지휘권이 없으니까 보고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다도 있고 반면에 보고 원칙이 무너졌다도 있어요. 이렇게 엇갈린 지적들이 검찰 간부 출신 변호사들 사이에서도 이렇게 혼재한 상황인데 법조계 원로로서 이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우리 김진기 기자가 그 뭐 미주알 고주알 그 뭐 검찰총장과 서울지검장 뭐 충돌 상황을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네. 이게 부끄러운 일이지요. 우선 제가 네. 김건희 여사 출두 조사와 관계해서 검찰 내부가 시끄럽게 된 이 과정에 대한 저 의견을 말씀드리는 전제로 우선 첫째 전제가 김건희 여사에 대한 두 가지 이 혐의 사실 하나는 도이치뱅커스의 주가 조작에 관여했다. 네. 둘째로는 그 흉악범이라고 밖에 볼 수 없는 최재영이라고 하는 친북 목사의 서울의 소리와 결탁해서 김 여사를 함정에 빠뜨리는 이 술수에 말려들어가지고 그 무슨 가방인지 받았다 네. 하는 그러니까 몰카 가방 사건 두 네네. 가지지요. 네. 그 두 가지가 다 혐의가 없고 범죄가 성립되지 않는다. 그 점에서 김건희 여사는 억울하다. 네. 우선 도이치뱅커스 사건은 네. 문재인 검찰이 2년을 뒤져가지고 네. 그 실무자들이 불기소 이견으로 이성윤 검사장 시절에 결재를 올렸더니 이성윤 검사장이 깔아뭉개가지고 결론을 안 내린 사건이야. 네. 그 무혐의야. 그 이성윤 검사장 지금 어찌 됐는지 알지요? 네, 뺏지 민주당 알았죠. 국회의원 됐잖아요. 민주당 국회의원 됐지 네. 않나?
네네. 경희대학교 문재인 대통령 후배고. 네네. 그러니까 그런 사건이야. 네네. 그러니까 투자자 100명 중에 네. 김건희라는 이름이 있었다. 이걸 터집 잡아가지고 두들겨 패려고 그냥 탈탈 털었는데 혐의가 없다 이거야. 네네. 그다음에 가방 몰카 사건은 참말로 악랄한 수법이 말려들었는데 그게 처벌법이 없어. 처벌법이. 네네. 자 이제 그러면 그런데도 검찰이 수사를 할 수밖에 없다. 그래가지고 어떤 결론을 내려야 되겠다. 네. 이 점은 윤 대통령을 지지하고 그 다음에 국민의힘당을 선거에서 지지했던 사람들의 생각에서도 네. 이 두 가지 터무니없는 일에 대해서 이게 민주당이 아주 정략적으로 계속 공격을 해야 되니까 이걸 씻어내는 방법으로 김 여사가 검찰에 조사를 한번 받아야 되겠다. 한번 받아라. 이런 모두 심정들이었거든요. 네. 자, 그러면 제 생각에는 어차피 조사를 받는다면 별도의 장소인 창성동 그게 경호실 보호구역이 아니고 중앙지검에서 받았어야 돼요. 김영카 무슨 말인지 아시죠? 네네네. 중앙지검, 지금 서초동 중앙지검이나 그 뒤에는 고등검찰청 청사가 넓어요. 네. 그러니까 검찰청 군내 장소에서 포토라인에 설 필요는 없습니다. 네네. 포토라인에 서는 것은 헌법 위반 행위야. 네. 그게 뭐 검찰이 일부러 세우는 건 아닌데 그게 이제 지금까지는 관행적으로 VIP들이 출동하면 포토라인에 서서 완전히 범죄인 취급 당해버리거든. 그게 네. 그 조롱거리가 되고. 네. 그러니까 포토라인에 설 필요 없어요. 네, 그러면 네. 어떻게 되느냐. 그러니까 중앙지검에도 과거 VIP가 아니고 그런 사례가 흔해요. 네, 네. 흔해. 한 달에도 몇 번씩 있는 걸 내가 알아. 네. 이게 주차장, 지하 주차장으로 해가지고 지하에서 엘리베이터 타고 검사실에 올라가는 겁니다. 그리고 조사받고 이렇게 내려오는 거예요. 네. 그리고 검찰청에서 다 조사받았다. 이랬으면 검찰 내부가 시끄러워지지 않았을 것이다. 네. 그리고 그다음에 도이치뱅크스 사건은 뭐 검찰총장의 지휘권이 배제된 것이니까 그건 보고 안 해도 해야 된다. 그것도 궁색한 얘기야. 검찰총장이 일어나 저러 검사 동일체 원칙에 의해서 네. 이런 중대한 사건이면 사전 사후에 보고를 받아야지. 네, 그 네. 왜 또 보고를 안 해? 어? 그러니까 따돌렸다 생각하니까 그냥 검찰총장이 엇박자 놓고 또 그래갖고 네. 뭐 검사 서울중앙지검장이 뭘 가서 뭐 해명을 하는데 또 부부장 검사는 사표를 내고 지금 내가 말한 대로 했더라면 그런 일이 안 벌어지지. 그거 왜 보고를 안 해? 네. 사전 사고에 그 보고 안 할 사안이야? 어? 검찰총장의 지휘권이 있다 없다 그 국민들이 아느냐 이 말이야. 네. 이게 김건희 여사의 검찰 출두 조사라고 하는 민심에 영향을 주는 국민의 관심사인데 국민은 관심을 갖고 있는데 총장은 관심 바깥에 뒀다. 말이 안 되는 소리지. 말이. 예? 네. 내가 검찰총장 잘했다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아주 페어하게 했어야 된다. 네. 검찰청사 안에서 조사를 받았다. 아니 그러면 검찰총장도 그 얘기 한 거 아니에요. 네. 그 특혜를 줘서는 안 된다는 게. 그럼 이런 일이 없어졌을 거 아니에요. 기껏 검찰 조사를 받고도 김건희 여사 문제가 계속 꼬리를 물고 또 이게 여론에 나쁜 효과를 주는 일을 계속 꼬리를 물게 만드는 나 도대체 이 사람들이 이게 뭐 참나 이게 바보짓들을 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 말이야. 네. 내가 좀 흥분했지. 아니 검찰 이 내부 상황에 대해서 지금 또 법조계 원로시기도 하니까 궁금해서 제가 이렇게 마지막에 아니 그래서 내부 네. 문제라는 게 그런 거란 말이에요. 네, 그게 네. 처음부터 그렇게 페어하게 했으면 되는 것이지. 네. 그러니까 이 용산에서도 이게 자꾸 김건희 여사를 이걸 뭐 검찰청에 출두시키면 또 어떻게 되냐. 이 과잉 보호하려고 한 데서 나는 발생했다고 보는데 이 전 과정이 아주 내 마음에 들지 않아. 이 정도로 얘기합시다 네. 이거. 알겠습니다. 네. 의원님 긴급 인터뷰 오늘 감사드립니다. 다음 주에 다시 연락드리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모두가 숨죽이고 침묵하던 시절 펜앤마이크는 앞장서 자유와 민주를 외쳤습니다. 자유파 정권 탄생을 위해 싸웠습니다. 2024년에도 펜앤마이크는 쉼없이 달려갑니다. 민주주의 체제수호의 선봉이 되겠습니다. 왜곡된 대한민국 역사를 바로 세우겠습니다.
2024년에도 펜앤마이크를 응원해 주십시오. 어제 이제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는 한동훈 후보가 당 대표가 됐어요. 근데 그러니까 이재명이 바로 전날 밤에 축하 메시지를 전하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국민 앞에, 민생 앞에는 여야가 따로 없다 하면서 뭐 먹사니즘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정치의 책무이기 때문이다 라고 이렇게 말은 하지, 이재명이. 근데 지금 민주당은 오는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방송 3법, 노란봉투법, 그리고 이재명의 총선 공약이었던 전국민 1인당 25만 원, 이건 그냥 다 단독으로 강행 처리할 지금 대세잖아요. 네네. 그건 뭐냐면 이거죠. 이재명의 지금 먹사니즘은 네. 이미 기획이 됐어요. 몇 개월 전부터. 그 흐름이 박찬대가 5월 달에 갑작스럽게 뜬금없이 원내대표가 종부세 그거 좀 다시 생각해야 된다. 그쵸. 이렇게 던져요. 그러니까 지금 그 진성준 정책위의장이 내가 정책을 맡고 있는데 왜 원내대표가 튀어나오냐라고 사실 굉장히 화를 내요. 난리쳤죠. 난리를 쳤어요. 그런 다음에 보세요. 이한주 경기연구원장이었다. 여의도 네. 연구원장으로 온.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이재명의 브레인이에요. 이한주가 계속 그 인터뷰를 해요. 인터뷰에서 내용이 뭐냐면 그게 6월 10일, 뭐 6월 20일 연달아서 머니투데이랑 뭐 해갖고 종부세, 상속세, 금투세 다시 생각해야 된다. 라고 이야기해요. 무슨 뜻이죠? 자, 다 지금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뭐를 이재명과 그 다음에 국회에서 벌어지는 일을 연상을 분리시키겠다. 그러니까 이 국회에서 하는 건 뭐예요? 다 방탄이잖아요. 네네네. 지금 입법 폭주하는 거 다 사실 이재명과 관련된 방탄 폭주라고요. 네네. 근데 이재명을 위해서 이렇게 방탄이라는 이름이 계속 쓰이는 것을 막기 위해서 아니야, 이재명은 먹고사니즘이야. 이렇게 지금 계속 연상을 이 이미지를 굳히게 만드는 거예요. 프레임을. 북합. 그러니까 그걸 안 하면 어떻게 돼요? 야, 이재명 황제야. 이재명을 위해서 전부 다 입법 폭주라고 있어. 이것만 지금 계속 나올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걸 분리하겠다. 자신의 이미지는 먹고사니즘이다. 난 상속세도 또는 뭐 금투세도 또는 종부세도 다 손을 볼 수 있는 사람이다. 라고 이미지를 계속 포장하고 있는 거죠. 아니 근데 이게 웃기는 게 대표적으로 전 국민 1인당 25만 원 주겠다고 하는 이 민생회복지원금 특별법, 이거 같은 경우는 사실 위헌 시비가 불가피한 게 원래 예산 편성 집행은 정부잖아요. 네. 근데 이걸 지들이 1인당 20만 원을 주겠다고 법으로 이렇게 만들어버리는 거가 대통령 거부권 쓰긴 하겠지만 지금 민주당이 국회를 장악하고 무슨 짓까지 하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것이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지금 여의도 대통령이 아니라 여의도 짜르다라고 얘기하는 게, 짜르와 대통령의 차이는 대통령은 행정부의 수반이에요. 네. 입법은 못하죠. 그리고 대통령은 저기는 못해요. 판결을 못해요. 사법 권한이 없어요. 근데 차르는 다 할 수 있어요. 네. 차르는 저 목 잘라, 그럼 목 자르는 거예요. 그게 사법부의 권한이잖아요. 그 다음에 짜르는 이거 이렇게 해서 저 정책해. 근데 지금은 다 그게 법률로서만 가능하지만 차르는 모든 걸 다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입법부 권한 같은 것도 다 법률적 권한을 다 갖고 있는 게 짜르예요. 지금 그걸 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뭐 판사도 선출해, 뭐 검사도 선출해, 이따위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사법부 권한을 다 입법부가 갖겠다는 거고. 두 번째는 가장 행정부가 갖고 있는 권한이 뭐냐면 예산을 집행하는 권한이에요. 그러니까 입법부의 권한은 법을 만드는 권한, 사법부의 권한은 법을 집행하는 권한, 행정부의 권한은 예산을 집행하는 권한. 이게 가장 큰 거예요. 예산을 어디다 어떻게 하는 건 무조건 행정부만 할 수 있어요. 근데 25만 원을 무조건 해라 라고 요구하는 건 말씀하셨듯이 예산 편성권과 집행권을 지금 침해하는 거예요. 근데 뭐 그런 건 상관없어요. 이거 지금 자르니까. 근데 이거야말로 또 한 가지 뭐냐면 이재명의 복지, 그러니까 이 당은 뭐로 살고 있어요? 진보 좌파의 이념적 정당이잖아요. 네. 진보 좌파의 이념적 정당의 지향점은 뭐죠? 복지예요. 그러니까 맨날 노르웨이나 핀란드나 스웨덴 얘기하면서 3인당 얘기를 하잖아요. 3인당 얘기를 하잖아요. 그게 복지와 관련된 문제인데 이 지금 민주당은 사실 어떤 이념적 정당이 아니에요.
그냥 잡탕 중에 잡탕이야. 특히 이재명 때문에. 보세요. 복지 문제는 사실 가장 뛰어넘었던 게 박근혜 대통령이에요. 박근혜 대통령이 노무현 대통령 당시에 박근혜 대표 시절부터 복지와 관련해서 상당 부분 뭐 기초 노령력 뭐 이런 부분들의 그러니까 굉장히 앞장서서 복지 문제를 해결했고 경제 민주화 운운하면서 복지에 대한 아젠다를 다 뺏어버려요. 그러니까 새로운 어떤 복지가 없어 지금 현재 민주당은. 그러니까 이 이재명은 무조건 현금 복지 25만 원, 뭐 50만 원, 대통령이 그랬죠. 100억 줘 그러면. 근데 그 얘기가 웃으시지만 100억을 주거나 25만 원 주거나에 대한 합의가 있어요? 그럼 끝없이 줄 수밖에 없는 거지. 근데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복지라는 게 현금 복지. 그러니까 이 사람의 천박한 어떤 인식에 대한 어떤 문제를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것도 역시 그냥 찔러보는 거예요. 이 사람한테는 국정 철학이 없어요. 포퓰리스트죠. 그냥 포퓰리스트. 네. 왜? 그러려면 지난 선거에서 대선 때 기본소득을 끝까지 밀어붙였어야 돼요. 그래갖고 그게 안 되더라도 그건 내 브랜드야. 그게 노무현이에요. 지역 갈등해서 분권 이 문제를 계속 얘기하면서 자기가 실천하잖아요. 부산 내려가잖아. 근데 선택을 못 받았어. 그러면 이재명 같으면 내가 이게 빨리 회수해갖고 서울 와서 그냥 할 거야. 그렇지만 이 사람은 끝까지 내가 이 생각이 옳다. 선택을 못 받아도 해야 된다. 이 가치다. 나의 가치다. 이렇게 밀어붙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이 사람의 브랜드가 되잖아요. 실용적 관점에서 좀 불합리한 세제를 뜯어내는 것처럼 개혁적인 모습도 보여주는 척하지만 실제로 뒤에서는 전혀 상충되는 뭐 토지에 과세하고 뭐 기업에 과세하는 식으로 전혀 또 상충되는 그런 짓들을 능히도 하고 남을 사람이라는 거잖아요. 아니 능히 하고 있어요 지금도. 부자들한테 뭘 뺏어야 된다라고 하면서 뭐 종부세나 뭐지 상속세를 뭐 완화한다 이런 것들이 다 상충돼요. 야, 그렇습니다. 혹시 정청래 셀카 보셨어요? 거울 셀카? 네네네. 얼마나 즐겁겠어요. 정말 리즈야 리즈. 정청래. 혹시 여러분 정청래 거울 셀카 보셨습니까? 시청자 여러분들? 야, 지금 혹시 저희 방송팀 준비가 되면 저는 정청래가 거울 셀카를 올리길래 아니 왜 이러지? 했는데 이게 맥락이 있는 얘기더라고요. 국민의힘이 야 좀 돌아봐라 좀 네가 너무 폭주를 하고 있다 그랬더니 나 돌아봅니다. 거울을 보고 이렇게 돌아봅니다. 그러니까 거울 보고 돌아보니까 진짜로 거울 보고 돌아본 거죠. 아니 이 기자는 늘 이랬어요. 좌파 뭐 무슨 좌파 이렇게 하니까 그래 왼손에 파든 사진 있어요. 자기가 왼손에 팔을 들고 그래 나 이렇게 왼손에 팔을 들었으니까 좌파야. 이런 식을 즐겨요. 이거를. 희화하고 특유의 그 깐족거림이네요. 그렇죠. 평생을 이렇게 살았어요. 그러니까 뭐 정청래, 그러니까 이게 이거잖아요. 정청래 제명과 관련돼서 5만 명, 6만 명을 넘으니까 이거는 어떻게 할 거냐 그랬더니 그것도 합시다. 그러면서 이게 그냥 청문회를 하자는 뜻이 아니라 너 좀 반성하라는 뜻이야. 돌아보라는 뜻이야. 알겠습니다. 나 돌아볼게요. 하고 거울에서 사진 찍은 거예요. 천박함이죠, 천박함. 그리고 정청래는 진짜로 지옥의 문을 열었다고 해야 되나요? 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원 청문회를 결국 여는 바람에 전대미문에 이걸 여는 바람에 이게 시작이 돼가지고 지금 각종 지금 이 국회에 이 국민동의 청원들 계속해서 지금 5만 명 넘긴 것들이 지금 쌓이고 있잖아요. 그럼 이거 다 할 건가? 아니, 그러니까 지금 아까 얘기했죠. 정청래는 니즈예요. 왜? 자기가 모든 거를 다 하는 사람이 됐잖아요. 자기도 지금 주목받고 싶어 늘. 근데 다 청문회 할 거예요. 하자고 할 거예요. 그래갖고 자기 의사봉 휘두르면서 자기 청문회도 할 거예요. 아니 민생 청원 아니잖아요. 진짜 정쟁용 청원이죠. 그죠? 아니 그러니까 5가지 요건이 있어요. 원래 청원은 그걸 수리하는데 이번에 우원식이가 진짜 욕을 먹어야 될 사람은 우원식이에요. 왜? 국회의장이 그거를 배당을 해요. 어느 상임위에. 그럼 접수를 받는 거거든요. 근데 그걸 받아버렸어.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야.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첫 번째 우원식 국회의장한테 달려와서 어떻게 이런 걸 받을 수 있느냐 했는데 이제 이게 지금 말씀하셨지 이 게이트가 열리니까 모든 거 다 해야 돼요. 근데 좋은 사람은 누구야? 정청래밖에 없어요. 왜? 자기가 다 이제 춤을 계속 추면서 저 사진 찍어 가면서 한마디가 다 기사화되면서 나의 최고의 시절도 지금 온 거예요. 야.
그러니까 완전 지금 국회가 완전 이렇게 쓰레기 이거야말로 정말 집단 쓰레기판, 그렇죠. 싸움판이 됐는데 그렇죠. 난장판이죠. 말 그대로 이 국가를 위한 그리고 지들이 그렇게 항상 입에 달고 사는 이 민생을 위한 이런 입법이 아니라 정말 정쟁하는 말 그대로 판이 이제 열린 거잖아요. 맞아요. 자, 이재명이 진짜 이 먹고 사는 집 얘기했죠. 먹고 사는 집이 되려면 두 가지가 되면 돼요. 하나는 뭐냐면 이재명이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사법 리스크의 방탄은 내가 돈을 준 변호사들이 해주면 돼. 이제부터 지금 민주당은 진짜 민생 법안 만들어. 그건 별개야. 공과사는 별개야. 나의 사법 리스크는 내가 경기도지사와 성남시장을 한 거지 내가 국회에 나와서 한 게 아니야. 국회 대표로서 한 게 아니기 때문에 너희들이 나서줄 필요 없어. 그런 입법하지 마. 너희들은 민생 법안만 해. 지금부터. 나는 내 사법 리스크의 방탄은 내가 돈 준 변호사들한테 맡길게. 이렇게 하면 돼요. 내가 사법자 판단을 받으면 끝나요, 그거는. 두 번째는 뭐냐면 상임위원장을 지금까지의 관례대로 상임위원장은 누구예요? 선수가 높고 그다음에 보다 막말 같은 말 안 하고 중립적인 태도를 취했던 사람, 백봉신사상 받은 사람, 예를 들어 자격에 그건 없지만 최소한 누구든지 다 이 사람이 한 말을 좀 들어줄 수 있어 라는 사람을 했어요, 지금까지. 뭐 이제 국회는 그런 것도 없어졌죠. 지금 상임위원장은 막말하고 한쪽 편만 얘기하고. 이재명도 백봉상 받았더라고요. 네, 아까 그냥 백봉 얘기는 그냥 한 말이고 어찌됐든 그런 사람들 위주로 상임위원장을 하면 개판되죠. 내 마음대로 그냥 한쪽 편 들고 나가 있으세요. 뭐 나 째려보면 지금부터 퇴장시킬 거예요. 이렇게 하는 사람이 상임위원장 되면 그 상임위가 하루라도 제대로 돌아가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안 되게 지금까지 관례적으로 중립적인 인사를 상임위원장으로 한다면 그때부터는 민생이 돌아갈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이 아수라 같은 상황에서 정청래 개인으로서는 지금 호시절 만난 거구나. 리즈 최고의 시절이에요. 너무너무 즐거운 거예요. 저런 장면 많이 볼 거예요. 이제부터 뭐라고 비난받으면 그걸 어떻게 희화화해서 사진 올리고 저게 밈이 될 거를 원하거든요. 이렇게 해서 여기서 얘기할 거를 원해요. 계속 흉내내서 패러디하는 패러디해서 게 생기기를. 그래갖고 그게 도는 게 자기한테는 최고야 지금. 자기가 정말 이 중심 인물로 계속 뜨는 거예요. 뜰 수 있게. 회자되고. 기가 막힙니다. 네. 그래서 지금 뭐 정청래 개인에 대한 뭐 의원직 제명 청원부터 해서 민주당 해산에 대한 이 심판 청구 이것도 이제 청원으로 올라와가지고 다 5만 명 넘었대요. 그러니까 지금 정치권에서 우려하는 게 그거거든요. 사실 여야 지지자들이 5만 명 넘기는 거는 1도 아니다. 그럼 진짜 앞으로 어쩌겠다는 건지 모르겠다 하면서 뭐 갑갑해야 하는 겁니다. 지금 그렇죠. 정치권에서도. 5만이 아니라 이번에 탄핵 청문이 100만 넘었다고 난리를 쳤잖아요, 민주당이. 네. 그런데 탄핵 청문은 당시에 문재인 정부 시절에 문재인 대통령이 코로나19를 대처를 잘못했다고 해서 당시에는 국회 청원이었어요. 청와대 네네. 국민청원이었어요. 그때 147만인데 그때보다 못하잖아요. 근데 5만 말고 100만을 따집시다. 민주당이 100만이 넘었으면 탄핵해야 된다고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생각해보세요. 지금 우리나라의 유권자가 4천만이에요. 거의. 4천만에서 20%는 무조건 지지해요. 20%는 무조건 반대해요. 그러면 무조건 반대하는, 뭘 해도 반대하는 20%가 몇 명이에요? 4천만의 10%는 400만인데 800만이에요. 800만 중에 100만 모으는 게 얼마나 쉬워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어떠한 정부도 일 못해요. 네네. 계속 매일 국회에서 탄핵 청문, 입법 청문에서 저 부인 부른다고 하고 대통령 나오라고 하고 뭐 맨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참 이 정권이 바뀐 건가 싶기도 한 게 문재인이 또 기어 나왔더라고요. 끝으로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체코에 원전 수출 이거 지금 성공해가지고 수십조 지금 이거 해가지고 국민들이 환영하고 그러고 있는 상황이고 성태현 대통령실 정책실장하고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또 체코 현지에 또 원전 수주 특사단을 파견도 했어요. 그리고 이 윤 대통령부터가요, 여러분 오는 9월 체코를 또 직접 찾을 예정이라고 또 합니다. 근데 이런 상황에서 문재인이 휴가로 제주도 가가지고는 뭡니까? 뭐 탄소 중립 얘기하면서 그린 수소 시설을 그린 수소 생산 시설.
거기서 이제 사진 찍고, 야, 내가 그야말로 환경 대통령이었다. 지금 이 정부는 도리어 역행하고 있다. 원전과 관련돼서 이렇게 하고 있다. 이걸 보여주려고 하는 건데, 자, 이번에 원전 수출이 무슨 의미가 있냐면 원전 수주죠. 물론 이게 우선 협상 대상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주라고 표현해도 무관합니다. 자, 이 수주와 관련돼서 왜 뭐가 가장 큰 지금 그 결과이냐면 무너진 원전 생태계를 복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문재인 정부 시절에 대학생들이 이렇게 그 전단지를 계속 거리에서 돌린 장면 한번 보셨을 거예요. 누군지 아세요? 원자력 공학과 학생들입니다. 정말 수재들이고요. 그런데 이 학생들이 공부할 시간에 왜 전단지 돌렸습니까? 시민들한테 호소한 거예요. 원전 폐쇄하면 안 됩니다. 우리나라의 최고의 원전 지금 그 기술을 지켜주세요. 이렇게 되다가는 우리 원전은 전부 다 원전 학과나 이런 그 학문이나 기술자들은 전부 다 해외 나갈 겁니다. 라고 호소한 거예요. 이민 알아봤어요, 실제로 그때. 예, 그죠? 예. 서로 이민 정보 공유하고. 그런데 네. 최근에 기사가 뭐냐면 입학하는 학생이 없대요. 숫자가 모자라대요. 그들은 왜 그러냐 그랬더니 정권 바뀌면 또다시 탈원전 할 건데요. 야, 진짜 이 망국적 이 탈원전의 주범이네요, 문재인이. 정권 바뀌면 또 어떻게 될지 몰라요. 이게 계속 되겠어요? 그리고 지금 문재인 정부 때 파괴한 생태계, 그러니까 원전이 한수원만 있으면 되는 게 아니고 거기에 벤더들이 있잖아요. 하청. 그쵸. 그러니까 원전 하나 운영하거나 공장을 세우려면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단계에서의 하청 기업들이 있어야 돼요. 근데 그게 다 망가졌어요. 원전 폐쇄하고 해갖고. 기업 폐쇄 다 하청 기업들이 다 폐쇄하고 했어요. 근데 이거 복원하려면 뭔가 수주가 있고 뭐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체코 원전 수주는 어마어마하게 지금 우리의 생태계를 복원할 수 있는 단초를 만든 거예요. 당장에 이번에 23조 원인가 하는 그 액수도 큰 액수지만 그게 아니라 그 이상의 사실 의미가 있는 아니죠. 거다. 가장 중요한 건 그게 가장 중요해요. 원전 생태계를 복구할 수 있는 단초가 마련됐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원전 학생들 체코 수주하면 이제 루마니아, 폴란드 다 우리가 수출할 수 있어. 그러면 너네 좀 입학해 이제. 우리 원전 기술을 더 세계에 알릴 수 있어. 걱정하지 마. 이거 못 되돌려. 다른 정권이 와서 국가 간에 계약한 거를 돌릴 수 있어요? 못 해요. 그러니까 이 정권이 바뀌더라도 이런 수주가 있으니까 너희들은 공부할 수 있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분노를 하고 있잖아요. 문재인이 얼마나 파괴했나. 그런데 이제는 나가고 나는 그린 수소 시설을 이렇게 하면서 내가 원래 그린 대통령이었다. 지금 이 정부가 생태계를 파괴하고 있다. 환경 생태계를 파괴하고 이따위 얘기를 보여주려고 그런 퍼포먼스를 벌인다. 정말 분노해 마지 않습니다. 참, 알겠습니다. 요 최근 이 정치 현안 관련해서 요점 정리 잘 해주셨습니다. 네, 출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모두가 숨죽이고 침묵하던 시절 펜앤마이크는 앞장서 자유와 민주를 외쳤습니다. 자유파 정권 탄생을 위해 싸웠습니다. 2024년에도 펜앤마이크는 쉼없이 달려갑니다. 민주주의 체제수호의 선봉이 되겠습니다. 왜곡된 대한민국 역사를 바로 세우겠습니다. 2024년에도 펜앤마이크를 응원해 주십시오. 인터넷 검색창에 펜앤마켓을 검색해 주세요. 펜앤마켓은 펜앤드마이크 구독자분들을 위한 종합 쇼핑몰로 좋은 상품으로 온라인 최저가를 목표로 하는 마켓입니다.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